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그 뒤에도 새싹당 콩차. 임승수의 좌변기. 사생대회라고 하나요? 사생대회. 네, 도화지 하나씩 들고 나가서 적당한 데 자리 잡고서 때로 모여갖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상도 주고 말이죠. 백일장이라고 그러기도 하나? 하여튼 이런 거의 기원은 사실은 문구 제조 업체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크레파스라는 이름으로 크레용을 만든 일본의 어떤 회사가 판촉 행사를 한 것이죠. 약간의 문구를 협찬하고서 그게 이제 기원이 돼서 특정한 계절이 되면은 모든 학교들이 이런 사생대회를 하는 게 전통이 됐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출판업체의 상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을은 놀기 좋은데 밖에 나가서 한 구석에서 책을 읽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좌변기, 좌측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기계. 좌변기인가? 하여튼. 임승수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요즘 독서를 거의 못해요. 아, 그래요? 예. 사실, 저는요, 책도, 참 죄송한 얘기인데 출판업자분들한테 도서관에 주문 대행시키고 있어요, 다. 돈을 아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가을은 정말 밖에 나가서 놀기 좋잖아요. 그럼요. 요즘에 제가 막 어디 일하러 갔다가 하늘이 너무 파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일탈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책을 읽는다면은 추워서 밖에 나가기 힘들 때, 또는 이제 여름에 더워서 밖에 나가기 힘들 때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는
날로 지펴놓고 예. 그리고 책 읽는 게 제 맛이죠. 그래도 그래도 책 읽으면 또 아까워요. 그런가요? 그때 게임 해야죠. 아무튼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란 것 예. 이거는 누군가의 농간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그래도 좀 책을 요즘 너무 안 사시니까 조금은 이게 좀 맥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군요. 너무 책이 안 팔려요 요즘에 진짜. 책이 더 안 팔릴까요? 아니면 음반이 더 안 팔릴까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요 입을 함부로 놀렸습니다. 왼쪽에서 입을 나불겠다다가 바로 그냥 햇볕이 맞아. 네. 오늘은 안 그래도 오늘 책 얘기라서 예. 막 멘트를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기적의 링고. 네, 기적의 사과. 네. 네.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 출간됐는데, 네네네. 원래 책은 이제 일본에서 2008년에 출간된 책이고요. 네. 이 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책이 사연이 있는 책입니다. 2006년 12월 7일에 NHK에서 이제 하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목이 이제 프로페셔널, 네. 프로의 방식. 그러니까 뭔가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해낸 사람들을 아마 다루는 프로겠죠. 거기에서 이제 12월 7일에 일본의 사과 재배 농부 한 사람을 다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기무라 아키노리 씨였습니다. 기무라 목촌 씨군요. 네, 기무라 목촌. 아키노리. 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이제 2006년 1월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방송을 하다가 이 당시 기무라 아키노리 씨를 다룬 방송분이 완전 대폭발한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700통이 넘는 메일과 편지가 NHK로 쇄도했다고 합니다. 제 방송을 보고 싶어요. 아니면 기무라 씨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사과 재배 방법을 상세히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보다 더 가장 많이 왔던 사연이 뭐냐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기무라 씨의 사과를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과길래? 이 방송 내용을 보면 당시 이제 기무라 씨를 다룬 이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 도입부에 도쿄에 있는 이 시로카네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레스토랑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네. 이 레스토랑은 6개월 후까지 이제 예약이 꽉 차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맛집인데 이 레스토랑의 간판 메뉴 중 하나가 기무라 씨의 사과 수프라고 합니다. 이 주방장이 이구치 히사카즈라고 하는 분인데 외국 사람 이름이라서 참 어렵네. 이분이 거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과를 자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이 사과는요 썩지를 않아요. 생산자의 혼이 깃들여 있어서 그런지 무슨 이상한 SF 말도 안 되는 무슨 얘기 같은데 그러면서 이 이구치 씨, 이 주방장이 주방에서 2년 전부터 보관했던 2조각으로 쫙 자른 이제 사과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사과가 2년 전 사과인데 보통 사과는 그냥 잘라가지고 이제 갈라놓으면 갈색으로 금방 변하고 결국엔 썩는데. 아니, 2년 된 거는 썩어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썩지도 않고 마치 약간 미이라처럼 오그라든 것처럼 이게 저도 NHK 방송국을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아예 그 프로 진행자가 들고 나와서 막 이거 보여주면서 하더라고요. 그냥 오그라들어가지고 향도 굉장히 향기로운 약간 술향 같은 게 나면서 이 연붉은 빛깔을 띤 과자 같은 그런 달콤한 향을 뿜어내고 있었답니다. 무화과 말린 것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내용을 자세히 알기 전에는 아니 사과가 썩지 않다니 방부제 덩어리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연히 이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어요. 저도.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저한테 큰 충격과 감동을 준 10손가락 안에 드는 책이에요. 심지어는. 사과에 대한 사과에 대한 책이. 그래서 제가 오늘 워낙 감동받은 책에서 여러분한테 그거를 잘근잘근 씹어서 전해드릴 건데 이 책의 저자는 사실 이제 기무라 씨는 아니고 이시카와 다쿠지라고 하는 논픽션 작가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아마 이 NHK 방송을 봤겠죠. 그리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열심히 이제 기무라 씨를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픽션으로 이제 글을 쓴 건데 이 저자, 이 기적의 사과 저가인 이시카와 다쿠지 씨 역시 사과를 먹었을 때 뿅 갔나 봐요. 그 감동을 그 책에서 다음처럼 거창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겉모양은 지극히 평범하다. 별로 크지도 않고 형태는 살짝 일그러져 있고 작은 상처도 있다. 겉모양은 백화점 지하식품 매장에 들어선 최고 상품이 아니다. 그렇게 아무 특별할 것 없는 사과를 처음 배워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올 것 같았다. 물론 선입견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사과를 베어 물면서 김우라 씨가 30년 동안 겪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뇌를 떠올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눈물의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 사과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맛있었다. 너무 맛있는 것을 먹으면 사람은 눈물이 나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한 입 베어 문 순간 과장이 아니라 내 온몸의 세포가 환호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야! 온몸의 세포가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았다. 단맛이니 신맛이니를 말하는 게 아니다. 물론 그 사과는 그런 요소들까지 다 포함해서 맛있지만 그 이상의 뭔가가 흘러넘쳤다. 그 뭔가를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무리하게 표현한다면 생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혹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기쁨의 진수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그 사과 속에는 충만했다. 엄마와 떨어져 자라던 아이가 엄마 품에 처음 안겼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틀림없이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리곤 정신없이 엄마 품에 얼굴을 파묻지 않을까? 사과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손안에 남은 것은 사과씨 뿐이었다. 사과 심까지 먹어버린 것이다. 그것조차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심까지 맛있는 사과였다. 참 과장이 심하죠. 일본인들 네. 무슨 금맥기한 사과도 아니고 호들갑이죠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게 너무 사기꾼 냄새가 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참 속사정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이 사과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니까 저도 일본을 가면은 이 아오모리현에 가서 이 사과를 먹고 싶다. 심지어 돈이 한 100만 원이 들더라도. 아와모리현이면은 동북지방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좀 서늘한 기후에. 후쿠시마에서 혹시 가깝나요? 예, 멀지 않습니다. 그럼 막 가면 안 되겠네. 그 전에 갔어야 그 되는데. 산악지대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위도도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겨울에 눈 많이 오는 데도 있고 하여튼 그 동북지방. 그렇군요. 사과를 재배하기는 괜찮겠죠. 예, 서늘한 기후적으로 딱 좋은 거군요. 네. 그 사실 이 기무라 씨의 사과가 독특한 이유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농약도 쓰지 않고 그 어떤 비료, 화학 비료뿐만 아니라 유기농 할 때도 비료 쓰잖아요. 유기농에서 쓰는 비료도 안 쓴 거예요. 아무 비료도 안 쓰고 아무 농약도 안 썼어요. 어떤 분들은 이 농사, 저도 잘 모르지만 농사를 아예 관심 없는 분들은 그게 뭐 대단하냐고 할지 모르시겠지만 이 원래 농약을 안 쓰면요, 사과 수확을 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거 상식 이전의 문제래요. 사과를 아는 사람은. 농약을 안 쓰면 단순히 수확이 좀 줄어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농약을 안 쓰면 사과밭이 남아나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2년간 계속 이렇게 농약을 안 쓰면 실제 아무런 꽃도 피지 않고 사과가 하나도 안 난답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사과와 옛날 비렐름 테리나 뉴턴 시대의 사과는 큰 차이가 있답니다. 품종 개량을 했겠죠? 그렇죠. 바로 품종 개량 때문인데요. 지금 사과는 옛날보다 훨씬 크고 단맛이 강한 과일이 됐는데 이 과일을 이제 품종 개량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된 이후에 주로 품종이 많이 개량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과일 같은 거 재배하면 막 그 뭐라고 해야, 벌레도 많이 생기고 막 병충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품종 개량을 할 때 농약을 치면서 이 농약으로 다 병충해를 죽여가면서 그 상태에서 이제 품종을 개량을 해서 기본적으로 사과가 자라는 품종 개량된 환경 자체가 농약 맞춤형 사과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은 농약을 안 쓰면 기본적으로 허약한 애들이기 때문에 완전 병충해가 들끓고 바로 맛이 가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농약 없이 사과를 기르겠다는 것은 이 사과 농사를 아는 사람한테는 완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무라 씨도 처음에는 전혀 이런 생각이 없었고 농약 열심히 쳤대요. 근데 이제 이 농부 기무라 씨가 가업을 입고 이제 농사를 하다가 이 비료도 농약도 사용하지 않는 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아주 우연한 계기가 있었답니다. 책에 이제 이게 자세히 나오는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좋으실 때 하십시오. 네. 예, 이건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게 많아서 너무 네. 우리 손병희 선생님 부려먹을 것 같아서 제가. 아니, 괜찮습니다. 예,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그날도 김우라 씨는 참고 자료를 찾고 있었다. 트랙터 농업에 관한 전문 서적이었다. 마을 서점을 몇 군데나 돈 끝에 마침내 찾아낸 그 책은 책꽂이 맨 윗칸에 꽂혀 있었다. 까치발을 해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던 걸 보면 틀림없이 안 팔리는 책이었을 것이다. 김우라 씨는 조심성이 없었다. 사다리를 찾거나 점원을 불러야 했겠지만 때마침 바로 옆에 놓인 막대기가 눈에 띄었다. 그 막대기로 트랙터 책을 쿡쿡 찔렀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책까지 동시에 떨어져 버리지 뭐야. 허둥지둥 집에 집어들었는데 옆에 있던 책의 모서리가 그냥 찌그러져 버린 거야. 눈인지 비인지 바닥이 더러워져서 얼룩도 조금 묻었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책도 같이 샀어. 가격은 2,000엔쯤 했을 거야. 책값은 그렇게 비싼데 종이는 싸구려를 썼더라고. 제본도 어설퍼서 펴기만 해도 금방 찢어질 것 같았지. 손해만 봤다 싶은 생각에 그냥 집에 들고 가서도 그냥 한동안 팽개쳐놨었어. 그렇게 높은 데에 꽂혀 있었던 거 보면은 버나마나 그 책도 안 팔리는 책이 뻔할 테고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아마 그 책을 제대로 읽은 건 그 책을 산 지 아마 반년이나 1년 뒤였을 거야. 그때 여유가 생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꺼내봤지. 표지에 벼이삭 사진이 있고 책 맨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농약도 비료도 전혀 안 쓰는 농업이라고 쓰여 있었어. 이런 농업도 있구나 싶었지. 내가 하느냐 마느냐 문제를 떠나서 같은 농민으로서 흥미가 생기더군. 그때부터 그 책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 책이 다를 때까지 읽었지. 후쿠오카 마사노부 씨가 쓴 자연농법이라는 책이었어. 아, 이분이 선량하신 분이네. 예. 그러니까 책이 좀 찌그러졌다고 예. 이걸 내가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량한. 그렇죠. 예, 그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모른 채 하고선 다시 꽂아놓거나. 쫙 꽂아놓거나. 예, 아니면 이건 내가 살려고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살 필요 없다. 아니면 책을 왜 이렇게 높은 데 꽂아놨냐. 라고. 이렇게. 예. 만약에 점원이 달려와갖고, 이거 저 책임지셔야 된다. 예. 그러면은 그때 협상에 들어가거나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소문냅니다. 어. 동네. 내가 이런- 누군데? 아, 내가 아. 이빨이 내 뻐꾸기야 내 뻐꾸기 이러면서. 트위터에 올릴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모 서점에서 세상에 책 높은 데 해가지고 손님이 까치발 들고 했다. 아유 이게 너무 길어진다 이 얘기가. 2,000원이면 비싼 거죠. 그죠? 그렇죠. 2만 원 정도니까. 예, 그런데 그 그것도 당시 몇십 년 2,000원이면 전이니까 예, 예.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렇군요. 이 자연농법의 저자 후쿠오카 마사노부 씨가 이 지향한 목표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농업이었대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철학자이자 이 사상가인데 자연이란 건 그 자체로 완결된 시스템이라고 본 겁니다. 사람의 도움 같은 게 없어도 언제든지 초목은 무성하게 잎을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그 시스템에 인간이 손을 댐으로써 인간에게 편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행위가 바로 농업이라고 후쿠오카는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비료를 주면 분명 보다 큰 열매를 맺습니다. 해충을 죽이면 보다 많은 작물을 수확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비료를 주고 해충을 없애는 방법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게 거듭된 결과 이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석유화학 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네. 현대 농업은 그래서 대량의 화학 비료나 농약을 투입하고 농기계를 사용해야만 운영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근데 화석 연료가 만약 고갈되면 이 농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후쿠오카 씨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업이란 것은 그야말로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잊고 왔던 그 자체로 완결된 자연 시스템을 100% 복원시키는 농업이다. 하긴 자연이라는 한자가 예.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럴 연자. 그렇죠. 예, 스스로 그렇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완결된 시스템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는 똑같긴 해요. 그렇죠. 예. 네. 사실 뭐 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된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 자연농법이 이제 후쿠오카 씨가 직접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았대요. 네. 후쿠오카 씨는 이제 부모한테 물려받은 고향에 이제 귤 과수원을
갖다 놓고 가지치기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네. 아, 자연이 모든 걸 해주겠지. 그 결과 가지는 막 복잡하게 꼬여서 뒤엉키고 해충이 창궐해가지고 귤나무가 말라버렸대요. 그렇겠죠. 네. 예. 인간에게 길들여진 이 농작물을 갑자기 자연 시스템에 맡기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뭐 돼지만 보더라도 멧돼지는 힘도 세고 예. 잘 뛰어다니지만 예. 집돼지들은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들어하잖아요. 나중에는. 예. 그래서 자연 시스템에 맡기려면은 일종의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이제 놓친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40년이 가까운 세월에 걸쳐 가지고 이 자연 농법이라는 걸 완성했는데 이 책에는 그 쌀과 보리에 대한 연속 불경작 직파 재배법이 나와 있답니다. 네, 이게 네. 어떤 거냐면 심지어는 갈지도 않은 땅에다가 쌀과 보리 그리고 클로버 씨를 직접 그냥 뿌리고 이 자라난 쌀과 보리를 벤 후에 그 짚을 갖다가 논에 그냥 뿌려두는 거예요. 그럼 그것 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후쿠오카시는 농약을 쓰는 현대 농업 수준의 수확을 얻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왜 클로버는 씨를 뿌렸지? 그러게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 사과를 재배할 때도 네. 풀을 막 콩과 풀을 심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아마 거기서 우리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그렇군요.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이제 기무라 씨가 이걸 읽고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과 재배농인데,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하잖아요. 아, 자연에게 모든 걸 맡긴다. 네. 자연스러운 것. 그래서 사과 농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과 농사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네. 네. 기무라 씨는 1년에 한 10여 차례 넘게 이제 농약을 뿌릴 정도로 이 사과 농사라고 하는 건 이제 농약에 의존을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농약을 안 쳤대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별 큰 변화가 없으니까 순조로운가 싶더니 네. 아니나 다를까 사과밭에 있는 모든 잎이 누렇게 뜨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더니 잎들이 다 떨어지더래요. 예. 이 주변에 농약 친 밭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김은하 씨는 이야 농약이 참 대단하다. 예. 안 치면 이렇게 되는데 저거 치니까 이런 거 보니까 참 대단하네. 이 농약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심한 병을 막았다는 얘기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김우라 씨는 도전 의욕이 생겼답니다. 이 어려운 일이란 걸 깨닫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책에 또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김은하 씨는 이듬해 두 군데 밭을 무농약으로 바꿨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큰 마음 먹고 네 군데 밭 전체 농약 사용을 멈췄다. 사과 수확은 제로가 되었다. 당시에는 아직 논이 있어 수입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거의 제로가 가까웠다. 그런데도 그 방법만이 성공의 길이라고 굳게 믿어버린 것이다.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의심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실제로 김우라 씨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사과 수확이 없다는 건 수입이 없다는 거지.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른 거야. 지옥으로 향하는 외길로 뛰어든 셈이지. 그래도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어. 머릿속에는 오로지 반점 낙엽병을 억누를 식품을 발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 중약.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 아무 상관없었어.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 전혀 없었으니까. 시도해보고 싶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거야. 뭐 하긴 그저 닥치는 대로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았지만 말이야. 밥을 먹다가 생선에 간장을 뿌리잖아. 그러면 문득 혹시 간장이 효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당장 시험해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잠을 자도 꿈을 꿔도 그 생각뿐이었어. 뭔가가 떠오르면 한밤중이라도 일어나서 밭으로 달려가고 싶었지. 밀가루로 풀을 쏘아서 뿌려보기도 하고 술을 묽게 타서 뿌려보기도 했어. 고추냉이를 뿌린 적도 있고 가루 고추냉이를 물에 타서 뿌리는데 그건 정말 눈물이 나서 여간 고역스러운 게 아니야. 뿌리고 나서 한동안은 밭 근처만 가도 고추냉이 냄새가 코가 찡했다니까. 완전 코미디지. 뭐 이런. 예. 그렇게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진짜 가능한 생각나는 거 간장도 뿌리고 아무거나 다 하다가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런 수확이 없어. 그렇게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6년째에 접어들었답니다. 온갖 6년째. 병충해로 사과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게 되면서 이 주변에서 김우라 씨가 미쳤다는 얘기들이 돌았대요. 가정 경제는 파탄에 이르러가지고 심각한 상황에 처했고, 원래 김우라 씨는 책에서도 나오지만 되게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대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 친구가 많다 보니까 친구들도 처음에는 이제 김우라 씨한테 애정어린 충고를 한 거예요. 네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다. 어떻게 사과를 농약을 안 쓰고 하냐. 네. 근데도 이제 친구 말도 안 듣고 너무 완고하게 이제 무농약 재배에 매달리니까 다들 이제 정남이가 떨어져서 등을 돌렸답니다. 이제는 이제 길을 가다가 인사를 해도 쌩 까는 거예요, 주민들도. 쟤 미친놈이야 이러면서 왕따가 된 거죠. 아이고. 그 사이에 이제 사과나무는 보기 흉할 정도로 병충해에 말라 죽어가고 있었고, 김우라 씨가 사과밭을 방치한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왜냐면 그 일일이 해충을 잡고, 왜냐면 주변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변도 다 사과 재배 농이니까 여기서 니네 벌레 생겨가지고 우리까지 손해 본다 이런 말 들을까봐 일일이 해충도 다 잡고, 다양한 방법으로 온갖 애를 썼는데, 심지어는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사과나무한테 한 명 대화를 건넸대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사과나무에게 부탁을 하면서 다녔지. 사과나무가 점점 약해졌으니까 아마 뿌리까지 못 쓰게 되었을 거야. 살짝 밀기만 해도 나무가 흔들흔들했거든. 그런 상태라면 이내 말라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사과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돌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 아이고.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꽃을 안 피워도 열매를 안 맺어도 좋으니 제발 죽지만 말아주세요. 사과나무를 찾아다니면서 사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랬다고. 예. 아무튼 이렇게 이제 사과까지 했죠. 주변에 미친놈이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우라 씨가 항상 그다음 이제 나중에 회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때만큼 순수했던 때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계속 안 되자 이 김우라 씨는 1985년 7월 31일에 자살을. 아이고. 너무 이제 집안 경제 파탄 나고 이제 굶게 생긴 거예요. 왕따 당하고 가족까지도 이제 조금 막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을 매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밧줄을 가지고. 이게 사실 이제 무농약으로 사과를 재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김우라의 자존심이고 자신의 존재 의미였죠. 이것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그것이 어렵다고 깨달은 순간 존재 의미는 상실된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나무를 찾아가지고 나뭇가지에 밧줄을 걸려고 던졌는데, 힘이 너무 셌는지 이 밧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대요. 그래서 그 밧줄을 잡으려고 산비탈 길을 내려가가지고 막 밧줄을 찾아오는데, 그 순간 김우라 씨에게 도노 점수 같은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도노 점수. 한 방에 깨달리는 거군요. 그 순간 이제 맨날 사과나무나 키우는 사람이니까 순간 어떤 도토리 나무를 보고 사과나무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그게 도토리 나무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 숲속의 나무는 농약 같은 걸 하나도 안 쳤는데 도토리 나무 보니까 잘 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산에 벌레들이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산에는 그 온갖 병충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벌레들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은 다 번듯하게 잘 살고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이 닿다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키우는 사과나무나 눈앞에 있는 도토리 나무나 다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태양빛을 받는데 조건이 다를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생각해보니 흙이 다르다. 흙이 다르다. 맞아요. 그래요. 산에 있는 흙과 자기가 사과를 재배하는 흙이 다르다는 것에 생각이 간 거예요. 그래서 산에 이제 있는 땅을 만져보니, 그리고 보니까 땅은 잡초 제거도 안 해요. 산은 잡초가 막 지멋대로 잦아가지고 발이 빠질 정도로 깊고, 산의 흙의 특징은 또 이렇게 만져보면 너무 보드라운 거예요. 보드라워서 맨손으로 파헤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드러운 흙을 만져보는 건 처음이었던 거죠. 비료를 1g도 안 뿌린 산속에서 모든 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죠. 바로 이거다. 내 밭에 이런 산과 같은 흙을 재현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을 김우라 씨가 또 책에 써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은 지금껏 사과나무에 보이는 부분, 즉 지상에만 신경을 썼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과나무의 지하는 안중에도 없었다. 퇴비를 주고 양분을 뺏기지 않게 잡초만 깎아주었다. 잎의 상태만 신경 썼을 뿐 사과의 뿌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거진 풀숲에서도 도토리 나무는 쑥쑥 잘 자라고 있었다. 아니,
풀이 우거졌기 때문에 도토리가 건강한 게 아닐까. 이 부드러운 흙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의 합작품이다. 낙엽과 마른 풀이 몇 년씩 쌓이고 그것을 벌레나 미생물이 분해해 흙이 만들어진 것이다. 거기에 떨어진 도토리나 풀씨가 뿌리를 뻗으면서 흙의 깊은 부분까지 일구어 간다. 흙 속에도 프로가 나무 표면에도 무수한 곰팡이와 균이 존재할 것이다. 그 중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을 것이다. 자연 속에서 고립해 살아가는 생명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는 모든 생명이 다른 생명과 관계를 맺고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간다.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사과를 지키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 자기는 이제껏 농약 대신 벌레나 병을 없애줄 물질만 찾아 헤맸다. 퇴비를 뿌리고 잡초를 깎으며 사과나무를 주변 자연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했다. 사과나무의 생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농약을 쓰지 않았어도 농약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병이나 벌레 때문에 사과나무가 약해졌다고 생각했다. 그것만 없으면 사과나무가 건강을 되찾을 거라고.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벌레나 병은 오히려 결과였다. 사과나무가 약해졌기 때문에 벌레와 병이 생긴 것이다. 도토리나무 역시 해충이나 병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을 터였다. 그런데도 그토록 건강한 것은 식물은 본래부터 농약 같은 게 없어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연의 본 모습이다. 그런 강력한 자연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과나무는 벌레와 병으로 고통받았던 것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자연을 되찾아주는 일이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산에서 얻은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김우라 씨는 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자신의 사과밭에 방금 그 말씀하신 산속의 흙을 재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콩을 심고 잡초가 그대로 자라도록 그냥 냅뒀대요. 네. 그러자 사과나무는 희한하게도 조금씩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예. 토양이 바뀌면서 뿌리가 땅 밑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처럼 벌레들이 있었지만 사과나무는 농약을 치지 않아도 병충해를 이길 힘을 갖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사실 자연 속에는 해충도 이충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해로운 게 해충이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해충이라고 부르는 벌레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사는 이충도 또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모택동이 참새 다 잡으라고 하니까, 그렇죠. 메뚜기가 창궐해가지고 네네. 더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순환 관계 속에 있는 건데, 그래서 먹는 자나 먹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자연이 균형이 유지되는 거죠. 거기에서는 일절의 선악이 없는 거예요. 병이나 벌레가 극심하게 창궐하는 것도 사실은 자연이 균형을 회복하려는 자기 자신의 운동이거든요. 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잡초조차 배지 않는 김우라 씨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찼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밭에 몇 년 동안 피지 않았던 꽃이 드디어 피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피더니 이제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책 제목처럼 기적의 사과가 열린 겁니다. 네. 농약이나 화학 비료뿐만 아니라 유기 비료조차 쓰지 않는 자연 농법으로 만들어진 사과. 이게 참 희한하게 썩지 않는데요. 신기하네요. 네, 오래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든 것처럼 조그맣게 오그라들어가지고 달콤한 향을 뿜어낼 뿐이지 썩지 않아요. 제가 사실 이 책만 읽은 게 아니고 네네. 채소의 진실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또 번역돼서 나온 책이 있어요. 네. 그것도 일본 책입니까? 네, 일본 책이에요. 그러면 원제는 야채 진실이라고 되어 있겠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야사이. 그게 이제 일본식 한자니까. 그렇죠. 예. 네네.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의 상식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책에도 보니까 그 저자분도 김우라 씨의 밭에 가가지고, 네. 김우라 씨가 이제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주스를 하나 줬대요. 근데 그 주스가 몇 년 된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썩은 게 아니고 발효가 됐대요, 자연스럽게. 네네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여기 게시판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플립포도님. 예.
네. 기무라 씨 농장은 입장료 수입으로 유지될 뿐 사과 수확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농장 전체에 장막을 쳐두고 극히 일부만 공개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장막 뒤로 잠입해본 결과 사과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네. 수확하는 것도 이웃 농가에서 날아온 농약덕을 본 일부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아, 네. 저는 이제 이것에 관해서 또 이제 보던 게 우리나라 SBS에서 네네. 이걸 다뤄서 방송한 적이 있어요. 몇 년 네. 전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농가분들이 직접 가서 기무라 아키노리 씨도 만나고 그 실제 이제 사과도 직접 먹어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 당시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최근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 그 이후에 뭐가 잘 안 됐다든지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그 있어요. AS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예. 다음 주까지 예. 좀 조사를 해갖고 예. AS를 좀 하면 좋겠군요. 아,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역시 우리 그 조합원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계시니까. 예, 플리포도님께서는 포도 농사를 지으신 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직접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그럼 더 오히려 진짜 신빙성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조사를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책은 책 자체로 일단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예, 이게 아주 그 정밀한 사기극인지 예. 아니면은 뭔가 좀 변화가 된 건지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재밌어지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오늘 얘기를 들었어요. 예, 아무튼, 결국은 예. 산에 가면 진짜 예. 푹푹 빠지잖아요. 예, 눈이 그렇죠. 내리지도 않는데 예, 발이 예. 푹푹 빠져갖고는 그 등산로가 아닌 길을 간다는 것이 예. 그만큼 힘든 건데 예. 거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치질 않으니까 예. 그 뭐 흙과 돌 이런 것만 썩는 게 아니라 그건 있는 게 아니라 낙엽되고 그리고 자라나던 식물이 생명을 다해서 썩어서 없어지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쌓여서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하고 그 밑에 온갖 생물들이 생명들이 번식하고. 네, 미생물을 비롯한 곤충들 뭐 벌레들이 지렁이. 깃들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것을 김은하 씨가 밭에다가 재현을 하게 된 건데 죄송합니다. 제 아니, 뭐. 목 상태가 안 좋네요. 예. 그래서 그 김우라 씨가 그렇게 무농약 재배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료라고 하는 것은 그게 화학 비료든 유기 비료든 간에 사과나무에 여분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있는 상태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추가로. 네. 그래서 그 비료 자체가 해충을 끌어들이는 원인이 된대요. 영양소가 많으니까. 뭔가 추가로 하니까. 영양 과다. 영양 과다인 거죠. 하긴 사실은 그 바다의 적조 현상 이런 것도 영양 과다에서 그렇죠.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새충을 끌어들이고 물론 그래서 이제 비료를 주면 사과 열매를 손쉽게 큰 모양으로 열리게 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러나 이제 사과나무를 보면 사과나무 입장에서 보면 쉽게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누가 입에다 밥을 떠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영양을 그냥 넣어주니까 땅속 깊이 생명력을 가지고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비료가 바깥에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쫙쫙 빨아들이는 거죠. 뿌리를 깊이 안 내리고. 그렇군요. 네.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돼지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 네. 아버지께서 돼지를 기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집돼지들은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키우기 때문에 예. 좁은 곳에 가둬놓고 예. 그 운동도 별로 못하죠. 예. 그래서 이제 중돼지, 예. 그러니까 팔기 좋은 90kg 정도 되는 예. 그런 돼지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예. 새끼를 낳기 위해서 더 기르는 돼지들은 거의 일어나지도 못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살만 뒤룩뒤룩 쪄갖고. 새끼 있는 기계가 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상당히 크게 발달하지만 뭐 실제로 그 밖에서 돌아다닐 수는 없는 생명력이라고 할 것은 그렇죠. 찾기 힘든. 예. 아마 농약을 준 그런 사과나무도 그런 게 아닌가 예. 싶네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김은하 씨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안 하고 먹을 것만 풍족하게 주는 어린이의 비교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오늘날 어린애들이 면역계 질환이 많이 늘었는데 네. 이게 이제 비료를 너무 많이 준 사과나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다. 네. 애들이 생명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결과 이 자연적인 저항력을 잃어가지고 네. 농약 없이는 해충이나 병을 못 이기는 상태가 됐다는 걸로 보는 거죠. 생명력이 떨어져서. 네. 그래서 실제 김우라 씨처럼 키우지 않은 다른 밭의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 길이가 기껏해야 몇 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김우라 씨는 밭에다 잡초도 키우고 비료도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과나무가 영양소를 찾아서 쫙쫙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과나무가 20m 이상 그 뿌리를 내렸다. 이야.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이제 키우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근처에 태풍이 온 적이 있나 봐요. 네네. 다른 농장의 사과나무들은 다 넘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김우라 씨 나무만 안 넘어져. 왜냐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튼튼해가지고.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생명력, 질긴 생명력을 비유할 때 예. 민들레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민들레는 위에 나와 있는 것보다 예. 밑이 뿌리가 훨씬 더 깁니다. 이렇게 길잖아요. 아주 길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질긴 생명력이 그렇죠. 그 담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제가 그 SBS 방송 영상도 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가가지고 흙 샘플을 막 채취해 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 깊이 같은 것도 다 체크를 하고. 네. 그랬더니 이제 여기 나오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다 확인이 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과를 심은 것은 인간이고 사과나무를 필요로 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농업인 거예요. 농약을 쓰든 안 쓰든 인간에게 필요해서 하는 것. 네. 그것이 이제 그런 사실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우라 씨가 안고 있던 문제는 뭐냐? 자연의 섭리랑 인간이 사과가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사정 사이에 네. 그 타협점. 아. 어디까지 우리가 타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걸 극단적으로 밀고 가서 예. 그다가 이제 깨달음을 사실은 오랫동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노력한 결과로 예. 단박에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것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고 절대 아니죠. 그만큼의 희생을 감내했다는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자살을 하러 산에까지 올라올 정도면 네. 그 기간 동안 뭐 오만 가능한 일을 다 했겠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내내 읽으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별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뭔가 하나를 지긋하게 판 사람에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과 엄숙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농약이라는 걸 쓰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자연을 타협시키는 게 아니라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벌레가 생기면 그냥 벌레를 죽이는 거예요. 병이 만연하면 소독하고. 네. 근데 그 결과 이 자연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깊은 곳에서부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결과로 산의 흙과 밭의 흙을 비교해 보면 이제 차이가 확 나는 게 되는 거죠. 네. 자연 속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충도 이충도 없는 거예요. 네네. 모든 생명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김우라 씨는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거는 맨 나중에 위해서 남겨두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예. 그런 상추. 예. 이것은 부들부들하고 쓴맛도 별로 없고 먹기 좋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옥상에 예. 조그마한 공간에 예. 상추를 제가 심은 건 아니지만 물론 예. 심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수확해서 먹는데 솎아서 먹는데 예. 그 상추는 질겨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쓴맛이 많이 납니다. 이게 원래 자연의 맛이라는 거죠. 사과도 단맛뿐 아니라 예전에 신맛이 좀 났어요. 예. 귤도 그렇습니다. 예. 신맛이 많이 났었죠. 예. 그런데 이제는 단맛만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고기도 원래는 자연 상태에서 자란 고기는 질기다고 그러더라고요. 질기죠. 어느 정도 그 크면은 예. 그래서 이제 어린 송아지를 잡아먹고 예. 뭐 지방 연계를 그래서. 가지고 예. 이렇게 탕을 끓여 먹고 그렇습니다만 원래는 질겨야 되는 거고 그를 씹으면서 처음에는 좀 거슬리지만 오래 씹으면 예. 깊은 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쓴맛 때문에 신맛 때문에 과일의 다른 풍부한 맛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다라고 예. 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저도 농업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네. 먹거리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어서 관련 책이나 이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1++ 등급 그 송아지 같은 거 보면 마블링이라고 해서 네네네.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소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옥수수 곡물을 먹이고 운동도 잘 안 시켜서 일부러 지방질을 많이 끼게 한 다음에 네. 하는 거라서 입에 고소한 맛은 날지 모르지만 사실 되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 3등급 고기가 예. 더 좋은 거라는 얘기겠고 예. 또 마블링인 것 자체가 예. 마블링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고기를 먹을 기회가 없었던 그래서 고기 맛을 잘 모르는 나쁘게 얘기하면 일본인들이 예, 먹기 좋은 그런 맛을 찾다 보니까 마블링이라는 것이죠. 비계가 좀 껴있는. 사실 비계가 좀 껴있어야지 언뜻 먹기는 좋은데 예.
근데 하지만 고기를 많이 먹어온 그동안 네. 그런 그 쉽게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은 마블링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퍽퍽한 네. 이런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그 경력의 차이일 수도 있고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블링에 집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러자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상하게 가끔 이렇게 비싼 고기를 먹으면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름기가 많이 있는 참치를 기름장에 찍어 먹었을 때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난 부작용과 같은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빨간 고기를 먹으면 훨씬 깔끔하고 좋던데. 얼마나 좋습니까? 값싸게. 그러니까요. 비싼 고기 잘 먹지도 않은 거 가끔 먹으면 설사만 짝짝해서 나는 원래 싼 체질인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제 달콤한 농부님도 그렇고, 그러네요. 좀 의욕을 플리포도님도 그렇고, 또 치우지아님도 그렇고요. 뭔가 의문을 표시하고 계신데, 진짜. 요거는 다음 주를 위한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봐야겠네요. 실제 이 김우라 씨의 어떤 농법을 적용하려고 우리나라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을 옛날에 공유해 보니까 이 유기농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지 좀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진짜. 왜냐하면은 자기는 나름 열심히 유기 비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비료도 안 쓰고 자연농법 사기꾼 같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실제 제가 그런 반감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예전부터 책 소개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있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건 저는 그 다양한 방식이 있고 이 김우라 씨가 어쨌건 해와서 성과를 거둔 어느 정도의 방법이 실제 검증이 되고 맞다면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한번 살펴볼 구석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임승수의 자변기를 마쳐야 되겠군요. 배경 음악도 지금 골라놨습니다. 유기농과 같은 그러한 대금 연주, 한충은의 대금 연주, 모닝 이거를 깔면서 마지막 김우라 씨의 이거를 요건 어떻게 임승수 선생께서 알겠습니다.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사는 지금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임승수의 자변기 오늘 순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모두들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내가 아니야. 사과가 힘을 낸 거지. 이건 겸손이 아니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인간이 제 아무리 애를 써본들 자기 힘으로는 사과꽃 하나 못 피워. 손끝이든 발끝이든 사과꽃을 피울 순 없지.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야. 온 밭 가득 활짝 핀 꽃을 보고 난 그걸 절실히 깨달았어. 저 꽃을 피운 건 내가 아니라 사과나무라는 걸 말이지.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사과나무였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과나무를 돕는 것 정도야.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간신히 그걸 깨달았지. 그걸 알아채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